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단원 3의 첫 번째 이제 소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대단원 3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우리가 얼마 앞두지 않은 첫 번째 시험, 1차 지필고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보니까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이 파트 자체가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교양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선생님이 2학년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세계사에서 다루게 되는 범위가 될 경우에는 거의 4시간에서 아마 한 5시간 정도 쏟아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 국제정세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만약에 2차 지필고사가 진행이 될 때 이 범위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교양 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사실 벌써 조금 이따가 수업할 내용을 촬영을 하고 요 첫 장면을 다시 찍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워낙에 많은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하면, 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갈등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변화되는 두 가지 모습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실패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회주의 체제가 처음 등장했던 러시아 혁명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지식인이라든지 아니면 핍박받았던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세주 같은 어떻게 보면 존재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 그리고 훗날의 소련이 반제국주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반제국주의 운동 내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당시 중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배를 당하니까 일본의 상황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들, 특히 국외에서 진행된 독립운동들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지 펴놓고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7-1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교과서 쪽수를 봐도 알겠지만 4쪽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분야의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할 거예요. 특히 이 지금 4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있는 세계사에서는 거의 4시간에서 5시간에 다룰 분량이 압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내용 전개를 파악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뭐냐?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고, 그 변화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여기 나오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제1차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 대전 말고 이제 1939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처음 이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세계대전, 월드워라고만 지칭을 했어요. 그만큼 그 이전에 볼 수 없던 엄청난 전쟁,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펼쳐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후에 결국엔 2차 세계대전,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명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이 제국주의 열강들,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던 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양상이 좀 달랐는데요. 첫 번째로 유럽 지역에서는 외교전 양상이 펼쳐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는 직접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는 식민지를 두고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벨 에포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프랑스 말로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대가 언제냐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유럽에는 물론 이런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지만 뭐가 없었던 시절일까요?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전쟁이 거의 70년, 80년 가까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밑바탕에는 계속 뭐가 쌓이고 있었다? 갈등이 쌓이고 있었다. 왜? 식민지를 둘러싼 갈등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각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는 서로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끼리 편을 먹고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보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있는데요.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간에 어느 정도 세력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뭐가 터지지 않았다? 전쟁이 터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둘 건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당히 아슬아슬한 세력 균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풍선이 푹 하고 커지다가 언제 팡 하고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이 시기라는 거였죠. 자, 그 전쟁이 위험이 결국에는 터진 곳이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현재 그리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산만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인데요. 이 발칸반도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당시에 신생 독립국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오스만 튀르크라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던 곳인데 크리스트교도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신생 독립국들을 세웠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은 이겁니다. 다민족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민족이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슬라브족이라든지 아니면 라틴족이라든지 아니면 게르만족이라든지 다양한 민족들이 이 지역에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선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뭐가 심했다? 갈등이 상당히 심했고요. 그 갈등이 결국에는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발칸반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다수 민족을 차지하고 있던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이 슬라브족이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대슬라브주의를 주창을 했어요. 뭐냐면 슬라브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핵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지역이었는데 하필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지역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결국엔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는 게르만족이 중심이 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인들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해졌겠죠. 자, 이 사라예보 사건은 뭐냐면 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세르비아 출신 청년이 암살을 해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자,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겠죠. 결국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 봤듯이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동맹이나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 터지면 도와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 선포가 서로 간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세르비아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랑 그 다음에 영국이 다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 전체가 한꺼번에 뭐에 빠지게 된다? 전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켜졌던 세력 균형이 결국에는 붕괴되면서 뭐가 터지게 된다? 전쟁이 터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이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는 사실 독일이든 러시아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 전쟁은 1914년 말이면 다 정리돼가지고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전쟁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참호전이라는 형태로. 이 참호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참호, 그러니까 땅굴을 판 다음에 거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평야 지역으로
상대편 적군이 몰려들면 거기에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전쟁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쪽에서 참호를 파고 이제 방어전선을 기지를 구축을 하면 상대편에서 공격을 해들어올 때 우리가 지키기가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참호를 파는 게 아니죠. 상대편도 참호를 파면서 결국엔 그 참호가 계속해서 전쟁을 대치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좀 이상하게 썼죠? 고착 상태에 빠진다고요. 자, 이 고착 상태라는 뜻은 뭐냐면 꽉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m, 1km 이 정도를 전진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간 작전을 펼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의 양상? 참호전의 양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14년에 시작되었던 전쟁이 그 해에 끝날 줄 알았는데 만으로 4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요 참호전 덕분이란 표현 좀 그렇죠. 참호전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전투기 같은 다양한 신무기들이 이런 참호전의 양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입이 되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잘 활용을 했는데 1917년부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핵심은 뭐냐면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수함을 활용해가지고 작전을 펼치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중립국의 배도 작전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중립국의 배더라도 우리 동맹국을 방해하는 연합국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중립국 배는 잠수함으로 작전을 펼쳐서 침몰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연합국의 어떻게 보면 물자 보급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당시 중립국이었던 누가 큰 피해를 본다? 미국이 큰 피해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독일이 엄청나게 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물론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건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짐으로써 전쟁이 중단이 됩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 봤듯이 연합국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으로 소련이 독일과 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러시아입니다. 아직 소련을 바뀌진 않은 때였으니까 러시아가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 즉 전쟁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즉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서는 영국, 프랑스랑 전쟁을 벌였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러시아랑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제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서부 전선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몰아치는데 그때 여기에 누가 합류한다? 미국이 합류를 하면서 독일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독일이 1918년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복은 내부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황제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18년의 일이에요. 11월 11일의 일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빼빼로데이입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긴 세월의 전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만으로 몇 년간? 4년간. 이게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 1918년에 끝나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이 세계대전은 결국엔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 후의 일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공감되는 하나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시 뭘 유지해야 된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4년간 참호전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였는데요.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어디에서 열린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였고요. 이때 중요한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원칙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제시를 한 거죠. 다시는 이 평화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건데요. 이 원칙, 14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자라고 합의가 있고 어디에서 회의가 열렸었다?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었던 겁니다. 그 결과 승리했던 연합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맺어진 조약이 이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문제는 이 베르사유 조약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엄청나게 응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독일에게 엄청나게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독일에 있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 이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당시 사람들마저도 독일이 저걸 감당할 수 없을 텐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대한 배상금이었어요. 자, 게다가 독일이 가지고 있던 군대를 사실상 거의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치를 합니다. 방어를 위한 정말 최소한의 군대를 제외하고는 군대 보유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조약의 결과?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입니다. 사실상 전쟁의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독일에게 떠넘기고 보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모이기는 했지만 현실화가 됐다 안 됐다?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개조의 평화 원칙 같은 경우는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하면서 독일에 어떻게 보면 많은 책임을 지우는 한계점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된 그 당시의 새로운 세계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건 이 즈음부터 미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참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참전을 늦게 하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참전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를 팔면서 수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거두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원칙도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럼 그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원칙들이 아예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국제연맹. 현재 우리가 국제연합이라고 있잖아요. 국제연합. 보통은 UN이라고 부르죠. 국제연합의 전신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기구라는 뜻이겠죠. 이걸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국제연맹의 핵심은 뭐냐면 국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그냥 각국이 서로 비밀 외교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해결을 하자?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걸 위한 기구를 만들자고. 그 결과 창설된 게 아까 얘기했던 국제연맹입니다. 1920년에 창설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윌슨이 주장했던 14개조 평화 원칙이 실천되고 현실화된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솟았던 미국이 불참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칙, 외교 원칙이 이거예요. 고립.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유럽 대륙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전혀 참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에 윌슨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 미국의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하는데 국회 인준을 거치지 못해서 결국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연맹에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국제연맹의 위상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권한이 전혀 없었다? 군사적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국제연맹은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군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국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국제연맹이 하더라도 따르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면 도무지 그 이상은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 지역을 침략을 하고 이 만주 지역을 중국에서 떼서 만주국이라는 위성국가를 세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명백한 침략이죠. 그리고 국제연맹에서는 이걸 명백하게 침략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본이 국제연맹을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탈퇴를 해버려요. 일본이 국제연맹을 그냥 우리 그럼 너네랑 이제 안 놀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제연맹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군사적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즉,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제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기관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잘 기억을 해둘 건
여기 보이는 베르사유 체제라든지 아니 국제연맹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평화라는 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감대를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이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울림을 줬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열강 간의 긴장감은 물론 꾹꾹 눌려진 채로 벨 에포크 시대처럼 꾹꾹 눌려진 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열강들 간의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국제정세는 꾸준히 유지가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긴장을 폭발시키는 어떤 사건이 촉매제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게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1차 대전의 연장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흐름, 그런 국제정세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 이후에 일제강점기 얘기를 조금 들으면 그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한반도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개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3월에 일어났었던 1917년 3월에 있었던 3월 혁명과 11월에 이어졌던 11월 혁명 이런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이 피해 일요일 사건 같은 경우는 1905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 1905년은 잘 떠올려 보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 러시아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었던 거죠. 민중봉기가 일어났었던 거고 그 민중봉기로 국내 사정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지니까 러시아가 일본하고 상당히 급하게 강화 조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포츠머스 조약. 그거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된다라는 것 정도 요 피해 일요일 사건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17년에 일어났었던 3월 혁명과 11월 혁명.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혁명이라고 부른다?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개 과정 있죠? 이 전개 과정은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다루시면 돼요. 워낙에 복잡하고 사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핵심, 이 러시아 혁명의 핵심은 결과와 영향입니다. 자, 결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요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거. 자, 이 사회주의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주의. 핵심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반자본주의. 자,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면서 자본가들이 사회를 결국에는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산수단을 모두 한꺼번에 공유해서 모든 이들이 공유해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즉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자본주의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탄생한 자본주의 체제 이걸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전복이라는 건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고 뭘 기반으로 한 세상을 만들겠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이 혁명이 터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를 거치던 수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던 정치운동입니다. 그런 정치운동이 현실화됐던 게 바로 러시아였던 거죠. 1917년에. 자, 그리고 이 반자본주의 운동이 결국에는 현실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사회주의가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많이 어떻게 될까요? 확산이 되는 영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자본주의 있죠. 이 자본주의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정말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제국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산업을 독점했던 기업이라든지 자본가들이 점점 국내에서 물건을 팔기도 힘들고 물건의 이익을 내기도 힘드니까 물건을 팔 시장과 값싸게 원료를 구할 원료 구입처
그 다음에 투자를 할 투자처를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각국의 정부들이 호응하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식민지를 장악했던 게 바로 제국주의인 거예요. 즉,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이 제국주의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에 핍박을 받고 있던 식민지민들, 요 식민지민들에게 뭐가 상당히 매력적일까요? 사회주의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끌던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레닌이거든요. 이 레닌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편을 끌어낼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때 눈에 띄었던 세력들이 이겁니다. 반제국주의 운동 세력들. 이들을 적극적으로 어디에서 지원을 해준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년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주변 지역이 또 사회주의 혁명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 지역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연방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연방을 뭐라고 부른다? 소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련하고 러시아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 소련이 중심이 돼서 반제국주의 운동 세력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즉, 각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소련이.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단체가 뭐냐면 요 코민테른이라는 거예요. 국제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국의 공산당이 있으면 그 공산당 조직을 지원해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민테른이 중심이 돼서 반제국주의 운동, 즉 독립운동 세력들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요 전개 부분 있죠. 요 전개 부분은 사실상 그냥 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를 우리가 한국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전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지식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변절되고 완전히 이런 사회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처음 이 소련이나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1920년대, 이게 1917년대 일이니까 1917년대 이후 1920년대에는 한반도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펼쳐집니다. 그건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무슨 운동이기도 했을까요? 반제국주의 운동, 독립운동이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사실 조금 잘못되어 있죠? 요거 배경이 아니라 이걸 이제 중국의 상황, 요거는 이제 일본의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 칸입니다. 요거는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랑 비슷하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중운동이 펼쳐집니다. 1919년이겠죠? 1919년 5월 4일에 시작된 오사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오사운동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 중국 같은 경우 어떤 특정한 국가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워낙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어디의 침략? 일본의 침략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성격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펼쳐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당시 중국 국내에는 군벌이라는 군사력을 갖춘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군벌에 반대하는 또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운동이? 오사운동이. 자, 이 오사운동을 보면 산둥반도의 이권을 반환해라. 그러니까 산둥반도라는 곳에 이권이 있는데 이게 원래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이거든요. 자, 근데 독일은 동맹국이었잖아요.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일본이 연합국으로 참전을 합니다. 연합국으로 참전을 하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얘네가 뭐 독일까지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산둥반도를 점령을 하고 여기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포함한 다양한 요구들이 21개조 요구입니다. 즉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던 요구인 거죠. 자, 이 요구가 알려지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에서는 뭐 해라? 이걸 철회해라 라고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운동?
5.4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 5.4운동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겁니다. 기억해두세요. 대중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혁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기는 이미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공화국이 만들어졌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운동은, 그 이전의 혁명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밀 결사적인 조직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면 이 5.4운동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3.1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운동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제국주의, 반군벌이라는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시위대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5.4운동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중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크게 보면 두 세력이 생깁니다. 어디냐면 국민당과, 자, 공은 뭘까요?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추구했던 세력들이 국민당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이념 조류였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어떻게 보면 동조했던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들었던 거죠. 이 둘이 5.4운동 이후에 합작, 서로 손을 잡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던 국민당이 훨씬 더 큰 세력이었고요. 여기에 공산당이 참여를 하면서 군벌을 몰아내자는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벌을 어느 정도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자 그 둘 간에 어떻게 보면 노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결렬을 하면서 장제스라는 인물이 난징의 국민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국민정부니까 무슨 당일까요? 국민당이 세운 정부이겠죠. 그리고 이후에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지역의 상황? 중국의 상황이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정부가 수립된다는 거. 이 국민정부와 우리 독립운동 세력 간의 관계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 있겠죠. 그들이 또 공산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을 알아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이다 보니까 승전국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전국이 된 일본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 세계 5대 강국이 어디냐면 첫 번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자,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펼쳐졌잖아요. 전쟁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물자를 유럽에서 생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합니다. 자,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불황이 찾아오게 되죠.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불황이 찾아오니까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노동 조건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 노동운동과 사회주의가 또 확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주의는 어디서든 확산을 했다라는 걸 1920년대 승전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 일본 정부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의 어떻게 보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탄압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본 및 식민지 한국에 뭘 탄압하기 위한 거다?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거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사료가 실려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본이란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면 심할 경우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극형을 어떻게 보면 규정해 놓은 엄청나게 강력한 탄압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만 사실 탄압할 게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로 탄압하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곧 사회주의 세력은 사실상 독립운동 세력 중에 일부였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치안유지법 반드시 기억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국제적인 위치, 일본의 국제적인 위치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1923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파리 강화 회의 이후에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 간의 군비 경쟁,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기를 늘려나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니까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군비를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을까를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에서 모여서 회의를 펼쳤던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얘기도 등장을 하냐면 미국에서 열린 회의다 보니까 미국이 관심이 많았던 태평양이라든지 동아시아 지역을 정세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때 등장을 했던 게 이겁니다. 중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거 이제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 너네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여기 얘기 나왔던 21개조 요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네 더 이제 그만하지. 너네가 중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력을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 계속 해군 키우는 것 같은데 야 너네가 세계 5대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에 맞서기는 좀 그렇지 않니? 너네가 하는 그걸 인정해주기는 좀 힘든데? 축소하자? 이런 거를 압박을 가했던 거죠. 결국엔 이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압박에 결국에는 굴복을 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정책 자체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조하자라는 분위기였던 것도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21개조 요구 철폐 주장을 받아들여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에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군 영업을 축소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에서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고조됐겠죠. 특히 군 조직 내에서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승전국이 되었고 우리가 점점 더 동아시아에서 큰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놓치느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져갔던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일본이 요 워싱턴 회의를 주도했던 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일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영국, 프랑스랑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연합국이었으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랑 같은 어떻게 보면 동맹 안에 속해 있었는데 20년대 후반이 지나면서 점점 국제적인 관계가 또 변화하는데 그 시초가 됐던 게 무슨 회의였다? 이 워싱턴 회의였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용어 확인과 한 걸음 더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용어 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코민테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국제 조직이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각국의 공산당에 그 지분을 두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한 단체였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국 공산당 지분을 두고 이제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또 지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의 영향력이 상당히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는 강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고요. 이 국공합작, 여기 이거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건데 이 국공합작은 1차 말고 아까 우리가 결렬된 1차 말고 2차 국공합작도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이 2차 국공합작은 한일 전쟁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통일전선의 입장에서 추진되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같은 경우는 반군벌, 국내에 있던 군벌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제2차 같은 경우는 반일 전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봤던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화원칙이 완벽하게 현실화된 건 거의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경우는 이 14개조 평화원칙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민족 자결주의는 말 그대로 그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자, 이거의 결과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운동이 터지죠? 3.1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뭐 다양한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기는 했지만 국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죠. 하지만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1920년대 국내의 다양한 사회운동이라든지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건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민족자결주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했던 그 당시 국제 질서를 개편하는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건 소련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좀 경쟁하는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 생각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역사 생각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정리만 따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제로 제출해 주지는 않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걸 말로 정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지금 워낙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학습지도 정말 엉망진창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사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이 있죠. 이 각각의 사건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그 기반 내에서는, 그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열강 간의 갈등이 심각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죠. 이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체제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라는 갈등 관계가 또 하나가 만들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제국주의 운동 세력을 또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중국을 포함한,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각국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습지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올려놓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잘 따라와 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